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뒤늦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40대 여자예요.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늘 하하호호 가족의 사랑과 행복 속에 푹 빠져 살다가 즐겨 찾는 사연살롱의 막장 가족 사연들을 접하니 제 17년간의 고통스러웠던 초혼 생활이 떠오르더군요. 남편과 사별하고 그 집안과 손절한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꿈속에 전 시댁 식구들이 귀신이나 괴물로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짐작하시겠죠? 정말 평범하게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게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남편과 사별한 뒤 모든 게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저도 온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친정 아버지께도 뒤늦게나마 효도한 것 같아서 기뻐요. 저에게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안겨준 저의 초혼 생활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셨기에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저희 남매는 총 5남매로 참 다복한 가정이었죠. 아무리 지방이긴 해도 제가 어릴 때 주위에 5남매씩이나 둔 집안이 잘 없었어요. 엄마 아빠까지 총 7명인 우리 식구는 더할 나위 없이 복작복작 행복하게 지냈죠. 그러나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평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선하고 고왔던 우리 엄마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우리 가족은 모두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똘똘 뭉쳐 늘 어려움을 헤쳐나가던 우리 오남매가 있었기에 다시금 밝은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오남매가 모두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바로 가족의 힘이었죠. 전 평소에 영어를 좋아해서 지방 국립대 사범대를 들어갔어요.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영어 교육과를 선택했지요. 그 정도 점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식구들과 떨어져 홀로 서울로 가는 게 왠지 두렵더군요. 아버지께서 용돈을 넉넉히 주시긴 했지만 독립적인 성격의 저는 등록금은 제 힘으로 벌어보겠다며 알바로 근처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학원은 우리 지역에선 꽤 유명한 곳이었고 3, 4개의 분점을 둔 대형 학원이었어요. 그곳의 원장은 면접 때 시강을 한 저에게 잘 가르친다며 무한 칭찬을 하더군요. 아직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 가르친다니 놀랍네요. 초등학생들 귀에 쏙쏙 들어오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워낙 성숙해서 선생님 외모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데 정혜성 선생님은 웬만한 탤런트 못지않은 외모에 강의 능력도 참 기가 막히네요. 원장님,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앞에서 시강해보긴 처음인데 칭찬해 주시니 자신감이 좀 생기네요. 그 후로 원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마치 직장인처럼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대학생이었지만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죠. 하지만 대학 4학년쯤 되어 이제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해보겠다며 학원을 그만두려 하자 원장은 엄청나게 만류하더군요. 절대 안 돼요, 정 선생님. 우리 학원이 비록 초등영어 전문이지만 정혜선 선생님은 우리 학원에서 가장 인기 많은 1타 강사인데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부원장님이 그만두셨는데
부원장 자리를 내드릴게요. 월급도 2배 드릴 테니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우리 학원에 취업해서 영원히 함께해요. 네? 영원히요? 제가 아직 23살밖에 안 됐는데 부원장 자리라니 너무 거창하네요. 다른 선생님들 경력 화려하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중 부원장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아니요. 난 정혜선 선생이 참 좋아요. 물론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말이죠. 내가 어디 가서 말발로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정 선생님 앞에서는 왜 이리 진땀이 나는지 참. 저 혹시 이따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우리 단둘이 먹는 게 좀 어색할 것 같으니 내 친구들 좀 부르려고요. 다들 의사에 변호사에 이 지역에서 아주 잘 나가는 놈들이에요. 제가 쏘기로 했으니 같이 가주면 좋겠어요. 친구분들 만나시는데 제가 끼면 괜히 민폐죠. 원장님과 동갑이신 분들이면 저랑 15살 차이는 날 텐데 오히려 그분들이 절 불편해할 땐요. 전 괜찮아요. 부원장 자리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학원 강사보단 학교 교사가 되고픈 마음이 커서요. 일단 이따 얘기합시다. 내가 혜성씨까지 간다고 친구놈들한테 얘기를 해놔서요. 이미 약속한 자리이니 불편하게 생각지 말고 가서 가볍게 식사나 하자고요. 나보다 15살이나 많은 노땅 아저씨들의 만남에 내가 끼게 되다니 생각만 해도 재미없을 것 같더군요. 아참, 제가 23살에 그 대형 학원의 부원장 자리를 망설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쌍둥이 여자아이 2명 때문이었어요. 제가 다른 학생들한텐 나름 인기 강사였는데 그 쌍둥이 여자아이들은 절 유독 싫어하더군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었는데 벌써부터 화장을 하고 다니며 반 분위기를 흐리게 일쑤였죠. 말도 참 못되게 많이 했어요. 쌤, 지금 입은 폴로 티셔츠 짝퉁 아니에요? 색깔 참 촌스럽네요. 요새 누가 작은 폰이 그려진 티 입나요? 요즘은 엄청 큰 빅폰이 그려진 폴로티가 유행인 거 몰라요? 우리 집은 부자라 빅폰이 티셔츠며 원피스며 엄청 많다고요. 우리 아빠 차도 벤츠 타고 다니고 일하는 아줌마도 있고 할머니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쌤은 좀 가난해 보이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땐 화장은커녕 색깔 있는 립밤도 못 바르게 했었는데 참 격세지감이다. 게다가 웬 어린애들이 저렇게 속물이야? 나중에 내 딸이 저러면 진짜 싫을 듯.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어린 학생들 하나 컨트롤 못하는 게 내 리더십 부족인가 싶어 최대한 보듬어 주려고 했죠. 나중에 혹시 학교 교사가 되더라도 저런 날라리 같은 아이들은 늘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사회생활인 이 학원에서 오너인 원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컸어요. 게다가 월급까지 2배로 올려주고 부원장 자리까지 주겠다고 하니 정규직 강사 제의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하여튼 약속된 저녁 자리라고 하니 원장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머릿속으로는 제 커리어에 대한 계산기만 계속 두드리고 있었죠. 그곳에는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등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원장 친구들이 있었어요. 절 엄청나게 환대해 주더군요. 그런데 그 의사 친구라는 사람의 첫 멘트가 절 벙찌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재수씨. 서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아직 대학교 4학년이시라고요? 강의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능력자시네요. 네? 재수씨요? 지금 저보고 하신 말씀이세요? 전 그냥 원장님께서 저녁 한 끼 먹자고 해서 따라왔을 뿐인데 무슨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강서준 원장이 크게 웃으며 절 나름 안심시키더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혜성씨. 그냥 편안히 얘기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들이 워낙 짓궂어서 농담한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도 강 원장은 화장실에 간다, 갑자기 전화가 왔다 등등 갖은 핑계를 대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바빴고, 그때마다 그의 친구들이 저에게 재수씨를 연발하며 원장과 절 연인으로 몰아가더군요. 그때 처음 강서준 원장의 사적인 이야기에 대해 많이 듣게 됐어요. 10년 전 결혼하여 아이 둘이 있는데 3년 전 와이프가 암으로 죽었다더군요. 그러면서 무슨 찬양하듯 강 원장의 특장점들을 쏟아냈어요. 주말마다 봉사활동하러 다닌다. 사람이 진국이다. 잘생겨서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정말 많았다. 학원을 4개나 갖고 있어 돈을 엄청나게 번다. 등등. 그들이 말하는 강 원장은 차별하여 아이 둘이 있다는 단점 외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죠. 저와는 15살 차이가 나고 이미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호랍이라는 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단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그날의 분위기에 흠뻑 빠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날 이후 강 원장은 제게 적극적으로 대쉬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속날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단단히 말해놓았던 것 같아요. 학원 수업이 끝나면 항상 원장의 차를 타고 밤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그의 차엔 항상 꽃과 제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저에게 줄 자그마한 선물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의 취향에 맞춘 음악과 향수까지. 그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제게 향했고 그 분위기에 취해 이미 전 그의 여자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독감에 걸려 학원 강의도 며칠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놓고 침대에서 골골대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 잠깐 잠이 깨어 확인해보니 남친한테 카톡이 와 있더군요. 자기, 많이 아파? 전화도 안 받고 계속 누워있는 모양이구나. 나 자기 집 앞이야. 내가 전복죽 좀 만들어 왔으니 톡 확인하면 잠깐 내려와줘. 기다릴게. 톡을 보낸 지 이미 6시간이 지났는데 설마 아직도 기다리나 싶어 잠깐 내려가 봤어요. 남친은 차에서 잠들어 있더군요. 차의 창문을 두드렸죠. 아니, 6시간 전에 톡 보냈던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집에 돌아가지. 이 추운 날 왜 차에서 자고 있어요? 우리 혜성이 기다리고 있었지. 6시간이든 12시간이든 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 자기가 아프다는데 내가 잠이 오겠어? 아이들은 어쩌고 이렇게 와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혜성이가 이렇게 내 아이들까지 신경 써주니 참 고맙네. 아이들은 걱정 마. 우리 엄마랑 아래 위층으로 살고 있으니 엄마가 알아서 다 봐주실 거야. 자기한테 기니 할 말도 있고 해서 이렇게 기다린 거야. 전해줄 것도 있고. 뭔데요? 또 꽃 선물 갖고 온 거예요? 다음에 줘도 되는데 뭘 굳이. 남친은 꽃과 함께 웬 반지를 꺼내더군요. 전 심장이 덜컹했죠. 난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하루라도 빨리 말야.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혜성아. 우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살자. 내가 이런 말할 자격도 없는 놈이란 거 잘 알지만 당신을 놓치기 싫어서 용기 내는 거야.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 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당장 우리 가족들 생각부터 나더군요. 우리 아빠가 내 나이 24세 애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간다고 하면 허락해 주실까? 별별 걱정이 다 들었죠. 그는 복잡한 제 심경을 벌써 눈치챘는지 안심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더군요.
오빠만 믿어. 혹시나 자기 집에서 반대하더라도 내가 밀어붙일게. 나 추진력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온 놈이야.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자기한테 참 잘할 거야. 이런 부족한 나한테 와준 사람이니 엄청 고마워할 거라고.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결혼하자. 응? 나도 자기랑 늘 같이 있고 싶고 자기를 참 좋아하지만 아직 내 나이에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일단 우리 아빠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 날이 밝자마자 아직 독감에서 덜 깨어난 안 좋은 몸으로 아빠한테 다 말씀드려 봤어요. 역시나 아빠의 반응은 너무 차가웠죠. 절대 안 돼.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귀중한 내 딸을 그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 뭐? 애가 둘이나 있는 사별한 남자? 제 아무리 학원 사업에 성공한 돈 많은 남자라 해도 우리 딸이 왜 그런 집에 시집 가야 하냐? 절대 반대다. 그 남자한테 시집 가려거든 집에서 나가거라. 아무리 독립심 강한 저였지만 아빠 말을 완전히 거역하고 쿨하게 집을 나갈 순 없는 노릇이었죠.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러 만났어요. 정말 미안해. 난 이 결혼 못해. 아빠가 학원에서도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하시네.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혜성아. 난 이미 우리 아이들이랑 엄마한테도 다 말씀드려 놨어. 자기가 우리 가족이 될 거라고. 자기를 처음 본 순간 하늘이 내려준 내 인연이라고 느꼈어. 당신 절대 안 놓쳐. 우리 1박 2일로 여행이라도 떠나서 머리 좀 식히자. 전 그와 이별 여행이라 생각하고 가까운 바닷가로 떠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마당에 기분도 안 좋았고 마음도 참 심란했죠. 그런 저를 보며 그가 한마디 하더군요. 혜성아, 자기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야. 내가 이 밑에서 임신 테스트기 하나 사올 테니 한번 해볼래? 응? 뜬금없이 무슨 임신 테스트기야. 됐어. 지금 이별 여행하는 마당에 그럼 기분이 좋겠어? 밥이 넘어가겠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해봐. 잠깐만 기다려. 정말 뜬금없는 남친의 제안이었지만 임신 테스트기를 3개나 꺼내더군요. 사온 정성이 있으니 한번 해봤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진짜 임신이라도 했단 말이야? 어떡하지? 남친이 사온 임신 테스트기 3개가 똑같이 아주 선명한 2줄이 나오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친은 2줄이 나온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는 엄청나게 기뻐하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야호, 우리 사이에 아기가 생긴 거야? 거봐, 자기 낯빛이 이상하더라니까. 속이 좀 더부룩하지 않아? 내 말대로 임신 테스트 해보길 잘했지? 하늘의 계시야. 우리 결혼하라는 계시라고. 얼른 짐 싸서 혼인신고 하러 가자. 오늘 월요일이니 혼인신고 바로 할 수 있을 거야. 아이, 무슨 벌써 혼인신고야. 일단 가만히 좀 있어봐. 정신 사나워. 나 마음의 정리 좀 해야겠어. 대체 이걸 어떻게 아빠한테 말씀드리지? 아, 머리 아파. 자기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대저택인 거 알지? 혼인신고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되는 거야. 결혼식은 일단 나중에 차차 생각하고 자기랑 내가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전 집으로 가서 아빠한테 다시금 결혼 얘기를 꺼내봤어요. 물론 임신 얘기까지 다 말씀드렸죠. 냉정하게 상황 판단하시던 아빠는 이번엔 흥분해서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혜성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네 나이 24살에 임신이 웬 말이고 호래비한테 후처자리로 시집가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엄마 그렇게 갑자기 죽고
내가 너희 오남매를 얼마나 정성 들여 키웠는데 네가 내 사랑을 이런 식으로 보답해? 네가 좋아 죽겠다는 그 남자한테로 가거라. 당분간은 널 보고 싶지가 않구나. 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을 나왔어요. 동생을 통해서 아빠는 집에 다시 돌아와라.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죠. 자존심이 센 저는 반드시 좋은 가정을 만들어 행복한 모습으로 친정에 돌아오겠노라 다짐하고 아빠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그날로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서강준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됨과 동시에 그 아이들의 새엄마 그리고 며느리 역할도 해야 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혼인신고를 하고 그 남자의 아이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딸들이 방에서 나오는데 경악했죠. 남편의 딸들은 바로 학원에서 맨날 문제를 일으키던 그 말썽쟁이 쌍둥이들이었거든요. 여전히 말을 못되게 하더군요. 아줌마는 우리 가르치던 선생님이잖아. 아줌마가 우리 아빠 꼬셔서 새엄마 자리를 꿰찬 거예요? 진짜 웃기네. 내일 학원 가면 다 소문내야겠다. 지민이 지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정 선생님한테 먼저 부탁한 거야. 너희들의 새엄마가 되어달라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새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알았지? 자기야, 왜 지민이 지수가 자기 딸들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미 내가 아는 아이들이잖아요. 아, 자기가 예전에 우리 딸들이 학원에서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서 말썽 부렸다고 나한테 하소연했었잖아. 그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젠 한 가족이 되었으니 아마 말썽 못 부릴 거야. 우리 딸내미들이 본성이 나쁜 애들은 절대 아니야. 원래 천사같이 착한 애들인데 자기 엄마가 암 걸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사춘기가 가까워지니 자꾸 삐뚤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 좋아. 여튼 좀 갑작스럽네요. 나도 이제 새엄마로서 잘하도록 노력해야죠 뭐. 어머님은 어디 계시나요? 정식으로 인사라도 드려야죠. 원래는 상견례 먼저 하는 게 정석인데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네요 참. 순서가 무슨 중요야. 내가 이미 우리 가족들한텐 자기에 대해 좋게 다 말씀드려 놨어. 혼인신고 한다는 말도 해놨고.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도 교양 넘치시는 분이니. 그때 교양 넘친다던 시모가 낮잠에서 깼는지 산발머리를 하고 방에서 나오더군요. 제게 툭 던진 첫마디부터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참 교양 없어 보였어요. 친정아빠가 사업해서 돈 좀 있는 집이라 해서 후차짜리 허락한 거다. 우리 아들이 사별한 죄밖에 없는 훌륭한 사윗감인데 너희 아빠 반대가 심하다고? 참네, 허위가 없네. 그럼 친정에서 돈도 한 푼 못 가져온 게냐? 빈몸으로 우리 집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들어온 거냐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이미 혼인신고했고 정식으로 이 사람 와이프가 되었는데 그 후처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저도 남편이 하는 학원에서 열심히 강의해서 이 사람 학원 사업 돕고 있습니다. 남편 벌이도 넉넉해서 살림하는데 부족함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친정 돈까지 끌고 와야 하나요? 아이고, 아주 맹랑한 계집애구나 너. 요즘 애들은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깐. 예절은 애 진작에 밥 말아 드셨나? 우리 서준이 본처, 그러니까 쌍둥이 엄마는 시집 올 때 이 집안 인테리어 다 바꿔주고 외제차까지 한 대 해줬다. 너랑은 차원이 다른 애였다고? 넌 맨몸으로 기어 들어왔으니 몸으로 때워라. 오늘부로 가정부며 시터 다 해고했으니 그 역할 네가 해라. 밥값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 제가 무슨 첩자리에 들어온 여자인가요? 초면에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벌써부터 남편 전처와 비교하시다니 기분 나쁩니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한마디 거들더군요. 아유 엄마,
오늘 처음 보는 며느리한테 너무 과한 요구 아니세요? 교양 넘치던 엄마는 다 어디 가셨어요? 이 사람 이제 겨우 대학 졸업하고 24살이에요. 살림하는 법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천천히 알려주세요. 이미 세상 떠난 전처 얘기 꺼내지 마시고요. 앞으로 혜성이 구박하시면 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던 남편이었지만 학원을 4개나 운영하던 남편은 너무 바빠 얼굴 볼 시간도 잘 없었죠. 임신을 했지만 병원 가볼 새도 없이 저도 만사까진 강의를 할 요량으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 딸이 된 쌍둥이들이 학원에 진짜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더군요. 제가 원장을 꼬셔서 결혼까지 하고 학원 수업에 큰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괴상한 소문은 금방 없어지겠지 하는 맘에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한테 항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원장인 남편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저보고 수업을 그만하고 집에서 아이들 케어에 신경 써주길 원하더군요. 자기 딸들이 퍼뜨린 소문이야. 지민이 지수를 혼내야지. 왜 나보고 수업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 자기 딸들이라니. 이젠 당신이 그 아이들 엄마야. 남처럼 얘기하지 마. 우리 쌍둥이들 어렸을 때 엄마 잃고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야. 나한텐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공주님들이라고. 당분간은 우리 애들한테 좋은 엄마로만 있어주면 좋겠어. 나중에 소문 잠잠해지면 다시 나와서 강의하면 되잖아. 학원 강의를 다시 할 수 있게 해준다던 그 약속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켜지지 못했죠. 전 그때부터 부엌대기로서의 생활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바보 같지만 너무 정신없던 나날들이 계속되었기에 임신한 몸이었어도 산부인과 갈 틈을 못 내고 있었어요. 학원 강의도 그만두었겠다. 평일에 짬을 내어 산부인과에 간다고 남편한테 얘기했죠. 바쁘면 나 혼자 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남편은 굳이 함께 가주겠다더군요. 임신을 했다고 하니 괜히 몸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제 나이가 워낙 어렸으니 뱃속의 아기도 건강히 잘 지낼 거라 예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런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제 뱃속에 아이가 없다더군요. 유산도 아니고 아기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예 임신이 아니었다니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말도 안 돼요, 선생님. 남편이 준 임신 테스트기 3개가 다 선명하게 2줄이 나오던데요. 그치, 여보? 자기가 말 좀 해봐. 맞아요, 선생님. 그럼 유산이 됐나 보죠. 너무 초기라 소리 소문 없이 아기가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야, 임신은 또 하면 되니까 얼른 나가자. 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자고. 남편은 절 데리고 서둘러 진료실을 나왔어요. 전 너무 황당해서 눈물도 안 나더군요. 임신까지 했다고 하여 친정아빠가 반대한 결혼을 강행했는데 이제 와서 임신이 아니라니.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자기가 갖다 준 임신 테스트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3개 다 다른 회사 거였는데 다 잘못됐을 리가 없잖아. 너무 걱정 마,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도 유산했다고 말씀드리고 미역국이라도 끓여달라고 얘기해. 자기 꼭 임신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싶다고 했었지? 곧 다시 임신될 테니 너무 걱정 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응? 전 집으로 돌아와 시모에게 유산됐다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오로지 제 탓만 하더군요. 너 임신했다고 기세등등해서 우리 집에 기어들어오더니 꼴 좋다. 젊어서 몸이라도 튼튼한 줄 알았더니
웬 유산? 너 아들 하나 못 나오면 내 평생 며느리로 인정 안 해줄 테니 얼른 아들이나 낳아라. 그래야 우리 쌍둥이 손녀들도 널 진짜 새엄마로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아들 낳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가 뭐 자식 낳는 기계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께 말씀드려봤자 미역국은 구경도 못할 테니 제 손으로 끓여 먹을게요. 저 일단 좀 누워있겠습니다. 시모의 구박을 뒤로하고 심란한 마음에 침대에 누웠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군요. 돌아가신 친정엄마와 절 걱정하고 계실 게 뻔한 친정아빠가 너무 그리웠죠. 그때 돌아섰어야 하는데 참 후회가 됩니다. 그날 후로 있었던 10수년의 한이 제 가슴에 맺혀 아직도 풀어지지가 않네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한 가정의 엄마가 되었으니 쌍둥이들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고요. 그때 시누이가 집을 찾아왔더군요. 남편의 3살 누나인 시누이는 아들 셋을 낳고 본인이 바람펴서 이혼을 당한 이혼녀였어요. 시내의 큰 빌딩 1층에서 중국집을 운영 중인데 돈을 잘 번다며 맨날 와서 돈자랑을 해댔죠. 올케 유산했다며? 젊은 여자가 웬 유산? 몸이 많이 허약한가 봐? 쌍둥이들 엄마처럼 암으로 죽거나 하는 거 아냐? 지금 그게 위로의 말인가요, 형님? 제가 암으로 죽기를 바라시는 사람 같네요. 중국집 장사는 어쩌시고 오셨어요? 어머, 중국집이라니?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라고 해줘. 우린 배달도 안 하는 품격 높은 레스토랑이라고. 난 아들을 연년생으로 내리 셋이나 낳았는데 부럽지? 올케도 아들 바란다며. 자, 나한테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라고. 내가 입던 빤스라도 줄까?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정말 이 집안 사람들은 말본새가 어찌나 다 싸가지가 없던지 비교적으로 남편이 착해 보일 정도였어요. 남편과 시모가 함께 살던 집은 몇백 평에 달하는 대저택이었는데 제가 시집간 후 팥줄부와 시터를 해고해버렸으니 그 집 살림은 온전히 제 몫이었죠. 사춘기가 제대로 와버린 쌍둥이 자매들을 챙기고 시모의 구박을 견디며 살림까지 하다 보니 30대가 된 제 몸은 이곳저곳 병이 나버리더군요. 어느 날은 바쁘디 바쁜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어요. 나 도저히 살림하면서 아이들까지 다 케어 못하겠어. 어머님 수발까지 드는데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몇 년간 잠잠하다가 왜 또 그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 거 몰라? 이젠 살림살이나 애들 엄마 역할에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 이제 당신도 30대야. 더 이상 어리지도 않다고. 나이 들었으면 좀 현명해져봐.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남편은 완전히 딴판이 되어 있었어요. 혼인신고 전에 그 스윗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하는 말마다 가시가 돋친 차가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뭐? 당신 말 다 했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 혼인신고 전엔 손에 물도 안 묻히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젠 이 모든 것에 적응하라고? 나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내가 이 집안에 구박 덩어리 부엌대기 역할 하려고 들어왔어? 바쁘다는 핑계로 날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냐고? 난 우리 딸들 보호자지 당신 보호자가 아니야. 나한테 모든 걸 의지하지 말아줘. 나도 피곤하다고. 지금 우리 학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학원 4개 중 3개가 폐업하고 본점 하나 겨우 본전치기 하고 있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릴 것 같으니 나 좀 가만 냅둬. 학생 수 자체가 워낙 많이 줄어들고 경쟁 학원은 점점 늘어나니 남편의 학원 사업도 위태로워졌어요. 남편이 바깥일에 워낙 스트레스 받는 걸 아니 저도
더 이상 집안일로 하소연하지 못했죠. 그때쯤 제 나이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으니 아들을 하나 갖고 싶다는 제 욕망도 점점 커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조급해졌죠. 하지만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사업 스트레스에 허덕이는 남편은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에 말 걸기도 부담스럽더군요. 시모는 눈치도 없이 결혼 10년째 저에게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구박을 해댔죠. 그럴 때면 꼭 옆에 못된 시누이가 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두 여자가 절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야, 넌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참 쓸모가 없는 애구나. 내가 10년째 아들 하나 낳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먹냐? 아님, 네 몸이 못 따라주는 거냐? 암으로 죽은 내 첫 며느리도 그 허약한 몸으로 딸 쌍둥이를 낳았는데 넌 누구나 다 아는 임신 한 번을 못하고? 아, 내 팔자야. 어머님, 지금 쌍둥이 아빠가 학원 사업이 너무 안 풀려서 아이 같자는 얘기도 못 꺼내고 있어요. 학원 4개 중에 3개 폐업하고 1개도 위태위태하다고요. 이것까지 잘못되면 저희 다 망하는 건데 어머님은 백날 첫날 아기 타령만 하고 계세요. 뭐? 어쩐지 우리 아들 낯빛이 안 좋더라니.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한다니? 이럴 때일수록 학원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사는 거야. 나도 지금 자리에서 차이니스 레스토랑 하려고 대출받아서 권리금 수억 내고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하니까 봐봐, 얼마나 잘 돼? 아이고 그래, 우리 딸 말이 맞다. 얘, 너 니네 친정아빠 사업 아직 안 망했지? 너 그 아빠한테 말해서 돈 좀 끌어와라. 네가 시집 올 때 맨몸으로 기어들어 왔잖냐. 이제 10년이나 지났으니 니네 아빠도 사돈은 우리한테 좀 미안해하지 않겠냐? 아 뭐해? 당장 전화하지 않고. 친정에서 돈 갖고 오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돈 한 푼 안 갖고 시집 왔지만 이 넓은 집 살림 다 하고 아들 못 낳는다고 갖은 욕은 다 먹으면서도 쌍둥이들 교육 다 시키고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친정 아빠한테 말씀은 한번 드려볼게요.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친정 아빠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무려 10년 만이었죠. 물론 가끔 동생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친정 소식은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의기양양하게 금이환영하겠다던 다짐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 제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돼 그동안 연락을 더 못 드렸죠. 아빠, 저 혜성이에요. 그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해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혜성아, 당장 만나자꾸나. 집으로 오렴. 네 동생들 소식은 다 알고 있지? 성공하라고 미국으로 유학 보냈더니 다들 그곳에서 자리 잡아 버렸구나. 나 혼자 살고 있으니 허전하기 짝이 없어. 전 당장 친정에 찾아가서 펑펑 울며 아빠한테 그동안 시댁에서 힘들게 산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초라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리라 하고 굳게 마음먹었지만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20대의 대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이었거든요. 친정아버지는 당장 이혼하라고 노발대발 하셨죠. 전 제 자신을 용감하다고 여겼지만 쫄보였나 봐요. 아직 이혼은 자신이 없더군요. 그런 절 불쌍히 여기신 친정아버지는 일단 생활비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그마저도 시댁에선 목돈으로 안 주고 쪼개준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시모는 참 답 없는 양반이었죠. 제 오랜 결혼 생활 중 저에게 스트레스를 준 건 비단 시모와 시누이뿐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말썽꾸러기였던 쌍둥이 딸내미들도 한몫 단단히 했죠. 참 말도 지지리도 안 듣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 친자식이었다면 엉덩이라도 한 대씩 팡팡 때려줬겠지만 참고 또 참았죠. 남의 자식 키우기 정말 어렵더군요. 고3 때도 쌍둥이들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미성년자로서 하면 안 될 짓들만 골라서 하고 다녔어요. 동네에서도 날라리들로 소문난 아이들이었죠. 당연히 수능에서 지원했던 대학을 다 떨어지고 둘 다 재수를 하겠다며 한 사람당 300만 원이 넘는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 비싼 돈을 들였지만 기숙학원에선 규정을 계속 어긴다며 쫓겨났어요. 남편은 애들이 어긋날 때마다 제 탓을 하기 일쑤였죠. 당신이 친엄마처럼 키우고 교육시켰으면 애들이 이렇게 엇나갔겠어? 성의가 없는 거야. 친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라고. 뭐? 내가 걔네들 교육시키려고 학부모들한테 밥까지 사줘가며 정보 얻어내고 좋다는 과외 선생 다 붙여도 본인들이 공부 안 하고 도망 다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금 우리 친정 아빠가 주신 생활비의 반 이상이 쌍둥이들한테 다 들어가고 있다고. 근데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 지금 친정에서 돈 좀 가져온다고 요새 떠는 거야? 내 앞에서 우리 딸내미들 머리 안 좋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됐어. 당신이랑 얘기하면 싸움만 나니까 그만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놀라워. 완전 사기 결혼당한 기분이라고. 그렇게 남편에 대한 미운정, 고운정 다 떨어져 갈 때쯤 남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5년 만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이 나온 것이죠. 뭐? 췌장암? 게다가 말기라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금 우리 쌍둥이들이 삼수하고 있으니 최대한 충격 안 받게 해줘. 우리 딸들이 똑똑하니 공부만 열심히 하면 꼭 스카이 갈 수 있을 거야. 남편은 끝까지 딸 걱정뿐이었어요. 눈물 콧물 다 빼고 있는 와이프인 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죠. 쌍둥이들은 삼수까지 한 끝에 지방 전문대에 들어갔고 졸업 후엔 본인들이 원하던 디자이너의 길을 가기 위해 한 의류회사에 취업을 했죠. 병원에서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저의 극진한 간호 덕분인지 남편은 3년을 더 살았어요. 남편의 유언은 오직 하나, 그의 딸들에 관한 것뿐이었죠. 우리 지민이 지수한테 끝까지 좋은 엄마가 되어줘. 불쌍한 애들이야. 가여운 내 새끼들. 걱정 마. 난 지민이 지수를 내 친딸이라 여기고 잘 돌봐왔어. 지금껏 당신 집안에 시집와서 고생한 나도 좀 가엾게 여겨주면 안 될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하고 남편은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끝까지 참 야속하더군요. 장례식장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또 울었어요. 나의 첫사랑이었던 남편이 사라지니 의지할 큰 산이 없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치모는 그날도 교양 없이 제게 큰 소리를 내더군요. 네가 아들 못 낳아줘서 우리 아들이 화병으로 몹쓸병 걸려 죽은 거다. 네가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든 거야. 아들은커녕 애 새끼 하나 임신 못해서 빌빌거리는 못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그만하세요. 사람들 많은데 이게 무슨 행패예요? 장례식에서까지 집에서 하던 대로 교양 없이 굴고 싶으세요? 큰 소리가 나자 남편 손님으로 온 의사 친구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혜성씨, 예전에 저 봤던 거 기억하시죠? 결혼 전에 말이에요. 근데 서준이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재수씨가 임신 못해서 빌빌거려요? 형, 재혼 전에 이미 정관수술 받은 거 모르세요? 제가 비뇨기과 의사라 제가 수술 직접 집도했는데. 네? 정관수술이요?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정관수술 받았다고요? 나한테 그런 말 전혀 안 했는데? 이 인간이 날 지금까지 속인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애기 못 낳는다고 자책하고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살아왔는데 날 속였다고요?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눈물이 쏙 들어가더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모와 시누이도 놀란 눈치였는지 그 비뇨기과 의사한테 재차 물었죠. 아니, 우리 아들이 정관 수술을 받았다고? 그거 확실해요? 대체 왜? 아, 서준이가 식구들한테 비밀로 했나 보군요. 만일 재혼하면 새아내가 자기 딸 쌍둥이들한테 소홀히 할 수도 있다고. 다른 자식은 낳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똑똑히 들으셨죠들? 내가 이 사실을 남편 사망 전에 알았다면 사별하기 전에 당장 이혼했을 거예요. 오늘부로 난 더 이상 당신 가족이 아니니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난 악마 같은 당신들로부터 해방이네요. 이제 해방. 장례식에 황급히 오려 했던 친정아버지와 우리 남매들에게도 이 사실을 다 털어놓았죠. 특히 친정아버지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다. 10년 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짓밟아 놓고 멀쩡할 줄 알아? 넌 그 사람들로부터 사기와 함께 폭력을 당한 거야. 아빠가 돈으로 다 되갚아 줄게. 그동안 의류공장만 운영하시는 줄 알았던 아빠의 재력은 지난 10수년간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있었어요. 본인만의 의류 브랜드도 3개를 런칭하셨고 몇백억 현금으로 준비해 두셨더군요. 아빠의 지시에 따라 모든 준비를 끝내고 저는 시댁 식구들을 차례로 찾아갔어요. 아빠는 시누이가 운영하는 중국집이 있는 빌딩을 사버리셨죠. 지방에 있는 빌딩이라 본인에겐 껌값이라 하시더군요. 여기 주인 나오라 그래. 아줌마, 당신 나와봐. 이 중국집 이달 말에 계약 끝나던데. 당장 가게 빼줘야겠어. 원상복구 다 해놓고 말야. 알겠어? 아니 올케. 남편 죽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대체 왜 남의 레스토랑 와서 행패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뭔 매장을 빼달라 말라야. 나 이제 네 올케 아냐. 이 건물 우리 친정아버지가 샀어. 계약 만료로 정당하게 나가달라는 거니까 군소리 말도록. 뒤에 내 비서 오니까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비서 통해서 해. 뭐야? 올케. 아니 친정아버지 재력이 이 정도였어? 진작 말하지. 지금까지 내가 구박했던 거 너무 미안해. 아니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내 동생까지 죽은 마당에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응? 안 돼. 아줌마, 당장 가게 빼도록 해. 아, 입 아파. 김비서,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난 갑니다. 전 발걸음을 옮겨 시댁으로 향했죠. 거기서 당했던 수모가 생각나 울컥했지만 시모한테 최대한 쌀쌀맞게 말을 전달했어요. 할매요, 듣자 하니 여기 집 매매로 내놓고 본인은 전세로 살고 싶다고 했다며? 그거 안 되니 나가세요. 이 집 우리 친정아빠가 사시겠다고 하시니 당장 매매 대금만 받고 꺼져주세요. 뭐? 너 지금 날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게냐? 친정아버지가 구매한다고? 그럼 날 이 집에서 공짜로 좀 계속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돈도 다 떨어진 마당에 이 집은 팔아야겠고 여기서 나가긴 싫고. 질질 짜며 불쌍한 척하지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매매 대금은 시세대로 쳐줄 테니. 얘야, 내 아들이 정관 수술한 거 속인 건 내가 사과하마. 그것도 모르고 널 구박만 해댔구나.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딸내미나 애미나 태세 전환은 잘하네. 돈이 참 무섭네 그래. 진작 친정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부유한 이혼녀로 살 걸 그랬어. 거지 같은 집에서 내 젊은 시절을 다 보내다니. 나도 참 바보지. 자, 내 개인 비서 명함 여기 있으니 앞으론 이리 연락하도록 해. 오열하며 붙잡는 시모를 뒤로하고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그 집안의 공기로 숨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쌍둥이 딸내미들한테는 전화로 퍼부었죠. 안녕? 니네가 끝까지 새엄마라고 안 부르던 아줌마야. 니네가 디자이너 되겠다며 취업한 의류회사. 알고 보니 그거 우리 아빠 친정회사더구나. 당장 나가줘야겠어. 너네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랬잖니? 심지어 니네 아빠 장례식에도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며 안 오고 말이야. 완전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뭐야 대체? 너희 같은 사이코는 울 아빠 회사에서 절대 근무할 수 없어. 둘 다 당장 해고야. 다른 회사 알아봐. 그럼. 일방적으로 퍼붓고 끊어버렸죠. 걔네들하곤 상종도 하기 싫었거든요. 친정 아버지의 재력을 빌려 시댁 식구들한테 나름 복수를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두 잊기로 했죠. 과거에 얽매여 있기엔 전 아직 젊었거든요. 친정아버지는 당장 능력 있는 연하남을 소개시켜줬어요. 만나봤는데 제 과거를 알고도 다 이해해줬고 그쪽 부모님들도 참 사람이 좋으시더군요.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3달 만에 결혼했으며 1년 후엔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답니다. 임신 당시 30대 후반이었기에 임신이 어려우면 어쩌지 걱정했었는데 기우였어요. 아들도 너무 건강하고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재혼한 지금의 남편도 저에게 참 잘해줘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좀 비현실적으로 행복한 요즘이네요. 여러분은 저처럼 미련 곰탱이처럼 다 참고 살지 마시고 아닌 것 같으면 냉정하게 돌아설 줄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